저도 12시에 저기 심플리의 부동산 쇼에서 찾아뵙고 오늘 두 번째 찾아뵙습니다. 어저께 원래 5시에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저기 급한 상담 관련해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어디 현장을 좀 다녀오느라고 어저께 못 찍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오늘 4시로 급조를 했는데 이번 주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날 5시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그렇게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신지 안 떠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 나중에 저게 PPT 화면 나오면 뜰 거잖아요. 네, 우선 몇 분 와 계시나요? 지금 12분. 12분이나 와 계시는데 뭐 준비한 내용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쇼에서 첫 번째 뉴스였을 거예요. 그 서울 전세값 뭐 전국에 있는 전세값이 39개월 만에 하락했다. 근데 이게 하락이냐 아니면은 뭐 보합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좀 논의하는 그런 방송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방송을 찍으면서 자료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은 좀 부끄럽지만 제가 2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런 유튜브에 처음 입문을 하면서부터 부동산이 뭐 하락을 하고 뭐 전월세 가격이 출렁이고 매매 가격이 보합이고 뭐 세금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드릴 때 항상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유튜브를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다른 채널에서 찍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상하고 엮어가지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담하고 싶으시다고요? 우선은 저기 밑에 전화번호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 신청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금 휴가철이라서 조금 한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삼복더위 중에 중복인데 이제 20일 있다가 말복이잖아요. 그 전까지 건강들 다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잘못됐나요? 지금 조정이 잘 안 되나요? 네, 다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화면 좀 바꿔주세요. 우선은 뭐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요 뉴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요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뉴스를 거르고 믿고 하는 해안을 쌓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뭐 37개월 만이라는 거네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37개월 만에 평균 전세 가액이 떨어졌다. 수도권 같은 경우가. 근데 월세 전환, 재계약 증가 이런 타이틀이 꼭 붙죠. 핑계거리가 이제 하나씩 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행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세 대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달부터 올 거다, 뭐 크게 올 거다, 진짜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전세 대란이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단호하게 다시 이제 말을 조금 애매하게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 대란이 아니고 임차 대란이 온 겁니다. 임차 대란. 그러니까 전세만 우리가 이때까지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입장에서 전세만 기준으로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 물량의 절반 정도가 월세 거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거든요. 월세 쪽으로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월세 가격이 경쟁이 붙으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전세는 그나마 경쟁이 덜하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무서운 사람들이 월세 쪽으로 선회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그렇다고 많이 떨어졌느냐? 아까 전에 부동산 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강남 같은 경우가 20만 원 평균 전세 가격이요. 7억 7천인데 뭐 7억 7천에서 20만 원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3년 3개월 만에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뭐 10만 원 안팎이고요. 전세 물건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재계약 증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는 감소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먼저 그냥 뼈 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찾는 수요는 감소했다. 그러면 임차 대란이라고 했잖아요. 전세를 찾는 수요가 감소했는데 임차 수요가 감소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차 수요도 감소했을까요?
아니면 전세를 찾는 수요가 감소했으면 매매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한번 세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까? 어떻게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세를 살고 있다가 금리가 올라가지고 전세 대출도 막히고 전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매를 하려고 지금 막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전세 가격이 필연적으로 매매 가격보단 낮으니까 남의 집에 빌려서라도 살려고 전세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전세를 찾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 임차라고 하잖아요. 이 임차 수요는 그대로 있어요. 임차 수요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전세를 찾는 수요가 어느 쪽으로 갔냐 하면 월세 수요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월세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세 수요가 감소하면은 예전 같으면 매매 수요로 갔어야 돼요. 그렇죠? 매수로 가야 돼. 전세를 안 살 거면은 집값이 한참 우상향을 하고 있고 집을 사람이 막 사기가 편한 환경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가야 정상인데 지금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임차 수요는 그대로 있는데 전세가 줄어드니까 월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선은 왜? 전세 가격이 떨어졌대잖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전세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볼까봐 현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임차 수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집을 못 사신 분들이 타 지역까지 가가지고 집을 사야겠다 움직이는 사람들 이제 막 이따가 빅데이터 자료에서 어느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걸 보여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전세 수요가 임차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타지로 나가서 타지의 전세 수요가 늘어났든가 타지의 매매 수요가 늘어났든가 할 테지만 서울 안쪽은 임차 수요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면 전세가 줄어들면 보다 월세 쪽으로 더 급격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료로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자료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한 통계청 자료라든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기울여도 된다고요? 소리가 잘 나갑니까? 아까 전에 제가 정오회 할 때는 항상 이게 제 목소리가 좀 적게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지역 평균이 6억 7,788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지난달에 6억 7,792만 원이었는데 4만 원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웃었잖아요. 무려 4만 원이나 평균 전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전세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39개월 만에 처음이고요. 39개월 전에는 전세 가격이 4억 6,210만 원이더라. 그러면 전세 가격 총 금액이 상승이 얼마만큼 했냐면 거의 2억 1,578만 원이 39개월 만에 2억 1,578만 원이 오른 겁니다. 전세 가격이요. 네. 네, 4시 넘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오르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오른 이유도 있을 거고 지금 전세 가격이 멈춰 있다라고 하면 뭐 월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무슨 근거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빅데이터 지도는 조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봤어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거 2년 전에도 한번 똑같은 방송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2년 전하고 자료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중위 추계라고 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본 추계라는 게 앞으로 장래 인구 추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출산율이라든가 사망률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인구의 총합이 장래에는 데이터상으로 얼마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통계청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는 2022년에 살고 있는데 이게 2022년 아마 말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걸 겁니다. 5,162만 8,117명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등록이 돼 있고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심각합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5,155만 8천. 2024년 되면 5,150만. 그리고 더 줄어들죠. 2025년 되면 5,144만, 5,139만, 5,134만, 5,130만, 5,125만. 2030년 되면 5,119만 9,019명으로 줄어듭니다.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네요. 근데 급격하다고 해도 우리나라 인구 뭐 5천만 명이다 이런 인식이 깨지기까지는 한참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구가 완전 5천만 밑으로 떨어지려면 2040년은 지나야 이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40년 이후에 2041년이나 2042년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통계청 자료에서 나와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야,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석학들이 막 나와서 얘기한다 그러는데, 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하는 또 이상한 인간이 있더라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막 TV에 나오더라고요. TV에.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를 제대로 들어본 사람 한 명도 없어. 소멸을 한대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가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다들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 40대는 좋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040년 되면 이제 환갑이에요, 다들. 2050년으로 접어든다고 해서 4,5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뭐 변하고 고령화 사회가 심해지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다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그냥 명치를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말씀을 드리자면, 요거랑 전혀 다른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10년 뒤,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부동산 시장만 가지고도 한번 볼게요. 자,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인구는 인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택 수를 셀 때 가장 기준으로 삼는 게 뭘까요? 피디님 들어보셨죠? 1가구 2주택, 네. 1가구 3주택, 다주택자. 이거는 이제 가구별 집이라는 걸 몇 개 갖고 있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구라는 건 뭘까요? 가구. 가구라는 거는 뭐야? 내가 아니, 이거는 가족이에요, 가족. 구성. 가족이야. 그냥 가족이라는 어떤 범주라는 거예요. 네. 근데 가족이 뭐냐면, 가족이 이거를 갖다가 먹고 사는 거를 공유하는 걸 가족이라고 하거든요. 먹고 사는 걸 무조건 공유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을 벌어온 걸 갖다가 우리가 부양하는 그 피부양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돈 벌어오는 사람은 부양자잖아요. 돈 벌어오는 걸 갖다가 혜택을 누리는 사람 피부양자란 말이에요. 그 피부양자도 가족이고 부양자도 가족인 거야. 울타리 안에 다 묶여 있어요. 그럼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적으로 보면 이걸 가구라고 해요. 가구. 그러면 1가구에 필요한 집이 몇 개여야 된다? 지금은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 1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1주택이 1가구에 필요한 거냐? 과연 1가구에 1주택만 필요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왜? 이 가족 구성원한테 필요한 보금자리는 하나밖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가구에는 1주택으로 제공을 하는 게 맞다. 이게 시장 논리에는 약간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철저하게 실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당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는 집이 하나만 필요하면 되지. 무슨 별장 같은 게 왜 필요하니? 나가서 딴 데 가서 놀고 올라오면 텐트 치고 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네가 생활을 영위할 만한 보금자리, 이 주택이라는 건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공산당들의 논리죠. 자, 근데 여기서 무슨 변수가 생기냐면 피부양자가 고령자가 아니고 아이일 경우가 있어요. 아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애기들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어른이 되면은 피부양자 노릇을 30살 때까지 나랑 같이 붙어 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백수라고 그러잖아. 백수. 백숙이 아니라
백수. 그러니까 집에서 백수처럼 놀고 먹는 30살 먹은 청년이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막 앉아가지고 밥 달라 그러고 씻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있어. 꼴보기 싫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뭘 합니까? 일을 하죠. 나이 30 먹으면 뭐 한다? 독립을 권장한다 이거예요. 독립. 그러면 가족 구성원에서 피부양자로 남아있던 우리 아이가 독립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부양자가 됩니다. 부양자. 그러면 부양자는 1가족, 이 1가구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야. 이걸 세대 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럼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언젠가 잘할 거 아니에요. 얘네 보고 크지 말라 그런다고 얘네가 안 클 수는 없잖아요. 주민등록법상의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있고, 그죠? 얘네도 결국에는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되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자리가 만약에 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마땅한 게 없어. 그럼 타 지역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타 지역에 가면은 뭐예요? 내가 잠을 잘 때부터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양자가 됐으니까. 근데 부양자인데 피부양자는 없어.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저기 뭐라 그래? 이걸 청년 세대. 그러니까 1세대. 그냥 나밖에 없는 그 초소형 가구. 우리가 이런 1가족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거 핵가족? 네, 핵가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는 집이 필요 없느냐? 이 친구도 집이 필요하겠죠. 엄마 아빠한테서는 우선 떨어져 나왔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먹고 잘 만한 보금자리는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이 보금자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 독립된 1세대는 당연히 또 뭐가 필요하다고? 1주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선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농담도 아니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크는 애들한테는 독립을 할 만한 여건이 갖춰지면 나가 살아야 될 만한 1주택이라는 게 필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가구의 증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구. 그러니까 가구라는 건 뭐다? 1주택이 필요할 만한 최소한의 단위를 가구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 제쳐두고 가족이 없어도 1가구가 될 수는 있어요. 내가 일하려고 우리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난 순간에 1가구로서 독립을 하는 거니까 이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 무슨 형태가 됐든 간에 집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타지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 나와 있으면 1주택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주택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예요. 매매를 하면 돼. 매수를 하면 돼. 매수를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또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가구는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인구는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구도 줄어들까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2년 전국의 가구 수입니다. 2157만 9415가구가 있습니다. 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500만이거든요, 지금? 다시 볼까요? 인구가 5,100만 명인데 가구가 2,157만 가구예요. 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가 3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3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뭐다? 집이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는 논점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제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인구가 줄어들면 가구, 집이 필요한 어떤 명분도 줄어들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보자고요. 거꾸로 갑니다. 2023년엔 30만, 25만 가구가 늘어나요. 2183만 3천. 2024년엔요. 2200만, 2208만. 25년은 2230만. 2026년은 2250만. 2270만. 2280만. 2300만. 2318만. 2331만. 2342만. 인구가 줄어드는데 가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집이 필요한 사람은 인구대로 따지는 겁니까? 가구대로 따지는 거라고요? 내가 얘기했잖아. 독립 세대들이 집이 필요한 거지 우리 총 인구랑 주택에 필요한 주택 수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인구가 줄어들면 뭐 할 거야? 가구는 계속 분할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쪼개지고 있잖아, 가구들이. 그러면 이 가구들은 전부 다 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양만큼,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는 양만큼 이 총 주택의 총합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택의 총합이 매 해마다 전국에서 이만큼은 늘어나야 한 가구가 들어가서 살 만한 보금자리 하나씩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1번으로. 가구는 계속 늘어나요. 언제까지 늘어나느냐 그럼.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급격하게. 가구는 언제까지 늘어날까요? 2039년까지는 늘어나면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 최소한 언제까지 공급을 해야 되느냐? 2039년까지 공급을 해야 또이또이예요. 2039년까지. 그러면 지금도 주택 보급률이라는 게 100% 전국 비율로는 100%가 좀 넘거든요. 서울만 봐서는 97%밖에 안 돼. 그러면 중요한 건 서울은 97%밖에 안 되니까 지금 모자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서울 안쪽의 통계청 자료에 의한 추계 가구 증가 추이입니다. 서울에 지금도 모자란다고 했잖아요. 공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서울 언제까지 늘어나나 한번 볼까요? 389만, 390만, 390만 8천, 391만, 391만 2천, 2028년까지 늘어나고 그 다음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네요. 서울에. 가구 수가. 2028년까지는 뭐다? 그럼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최소한. 얘네가 충족할 만한, 정점에 찍었을 때 충족할 만한 집이라는 게 확보가 돼 있으면 지금 가격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우선은. 얘네가 전부 다 매수자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 중에서 어쨌든 매매가 가능한 가구와 임차를 해서 남의 집에 빌려 살아야 되는 가구는 나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복잡해지는 거죠. 2차적으로. 그냥 지금 이 얘기의 시작점은 뭐였냐? 전세 가격이 내려갔다. 그 전세 가격을 내려갔으면 전세를 구하기 더 쉬워질 거냐에 대한 지금 질문에 답을 드리는 거거든요. 임차 수요가 변할 수 있다 없다? 가구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차피 매매할 사람은 매매를 하고 임차를 해야 되는 사람은 서울 안쪽에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총합이라는 건 2028년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전세 가격 하락이라는 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 1번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돼? 나머지 불어나는 것만큼 전세가 아예 거래가 안 된다고 하면 월세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1번 다시 공급 부족으로 앞으로 이런 재밌고 좋은 집이 안 지어질 거다. 근데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서울 안쪽에 살아야 되는 꼭 살아야 될 만한 거주할 만한 사람들은 늘어날 거다고 했을 때 집을 안 지을 거라 그러니까 1번 매매 가격이 올라간 거잖아요. 왜? 이제 안 지을 거니까 귀해지잖아. 그렇죠? 귀해지니까 이 귀한 거를 갖다가 지금이 제일 쌀 것 같으니까 미리 사놓은 사람이 위너가 됐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도저히 그림의 떡이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오래 살 만한, 최대한 싸게 오래 살려고 보장을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전세를 들어갔었단 말이죠. 감사하게도 내가 선빵을 쳐가지고 전세를 먼저 잡은 사람들한테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굉장히 임대차 입법이라는 좋은 혜택을 해줘서 적용을 해줘가지고 4년까지는 아이고 이 멍청한 놈들아 늦게 전세 계약 맺어가지고 꼴 좋다 하면서 지켜볼 만한 여지는 줬었어요. 근데 이 와중에 끝이 뭐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현상 유지조차 힘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4년을 버텼는데 돈이 없으니까 박수 쳤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2019년에 전세 계약 맺었을 때는 4억에 맺었어요. 2023년이 되잖아? 이제 전세가 떨어진다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이 되면은 최소 6억 5천에서 7억이야. 그쵸? 근데 4년은 보장을 받았으니까 버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나왔는데 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흔들흔들한데 근데 얼마 떨어졌다고요? 이번 달에 10만 원 떨어졌다고. 10만 원. 그러면 이게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39개월, 아니 3년 7개월이죠. 39개월 만에 33개월, 뭐 34개월 이러는데 2억 7천이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느냐? 아니, 수요가 늘어나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임차 수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가격대가 돼버렸고, 전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 월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계속 2028년까지 정점을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서울에 들러붙어가지고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먼저 선점한 애는 23년까지는 안전해요. 근데 이 늘어나는 애들이 서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도 늘어나고 충청도도 늘어나고 부산도 늘어나고 전라도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요. 왜 전국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래 걔네들이 서울로 몰려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냐니까? 못 떨어져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 이제? 전세는 또 포기하게 돼요. 포기해요. 예. 그러면 남아있는 임차 시장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월세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매매 놓쳤잖아요. 매매 놓쳐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집을 가질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서울에서 사는 게 일자리까지도 가깝고 애 키우기도 편하고 생활 인프라도 좋고 하니까 눌러 살려고 해. 그래서 먼저 전세를 남보다 빨리 얻어가지고 집 가격은 불안하니까 4년을 버텼어요. 근데 금리가 막 폭등을 한 거야. 근데 고정금리로 한 사람은 다행이지만 변동금리로 한 사람은 벌써 스물스물 뭔가 문제가 생기죠. 왜? 전세값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4년 차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집주인도 배짱이지. 아니, 네가 나가도 최소한 5억 5천에는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6억 5천 7억이라고 하는데 5억 5천에. 그럼 이게 거래가 됐으니까 10만 원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어차피든 1억 5천이 더 필요한 거예요. 1억 5천 필요한데 금리는 더 올라갔어. 그럼 나한테 가중되는 펀치 강도가 2배는 세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쫓겨나는 거죠. 그럼 뭘 찾아가야 된다고? 월세를 찾아간다고.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계약갱신 청구를 쓰려고 기다렸던 2020년 이전의 집주인들은, 그 임차인들은 전부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 월세로 또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라는 거에 수요,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죠. 1차적으로. 왜? 이제는 시장이, 전세 시장이 임차 시장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월세가 임차 시장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는 뭐다? 전세 수요는 어차피 금리 인상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월세로 달려든다고 했잖아요. 그럼 월세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요?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잖아, 수요가. 그럼 수요가 올라가면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거지. 이제는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이게 애들 뭐 엿바꿔 먹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본인의 자산이 있으시거나 내가 안정적으로 어떤 소득 생활이라든가 지출을 영위할 수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겪어야 되는 2028년, 2029년이 되면요, 지금 시장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양새가 갖춰질 거다. 그래서 경기도뿐만이 아니죠. 경기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걸 갖다가 통계청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도 보여드리는 거지만 지도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우선은 빅데이터 지도를 이제부터 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너무 힘드네요. 지금 12시에 방송하고 2시에 상담하고 3시 반까지 상담을 해드리고 4시에 또 상담하고 5시에 또 상담이고 이거 뭐 진짜 죽겠네요, 저. 자, 이제 빅데이터 지도를 볼게요. 자, 인구를 보면요, 유입 유출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시면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950만 명대가 깨졌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유출이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구 유출이 서울하고 딱 붙어 있는 지역에 인천으로 갔겠느냐? 인천은 이게 최근 3년 동안 내역인데요. 인구 증감의 3년 동안 내역입니다. 인천은 3년 동안 42명이 늘었대요. 이거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평균적으로 42명이 늘었다는 얘기겠지만
인천은 3년 동안 총 인구 증감이 42명이 늘었고요. 서울은 3년 동안 무려 26만 2,337명이 타지로 빠져나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제일 가까운 쪽. 경기도 쪽으로 갔을 거다. 이런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경기도는 3년 동안 무려 42만 6,789명이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인구 증가. 그러니까 전입 전출 상관없이 그냥 경기도에 살고 있는 순 인구가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향후에 어디가 늘어날까를 아까 전에 추계인구표에서 장래 추계인구표에서 보셨겠지만 뭐 감소되는 지역은 감소될 거고 늘어나는 지역은 늘어날 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총 인구 감소는 당장부터 시작이 됐고 총 인구 감소를 본다고 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 내용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걸 알면서도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세종시는 3년 동안 5만 2,500명 늘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 심각합니다. 7만 5천 명이 빠져나갔고요. 경북 5만 5천 빠져나갔고 전북이 4만 8천, 대전이 3만 4천, 충남이 5,600명 가량이 유출이 됐네요. 부산 거의 9만 명을 넘었고 광주, 전남, 경남, 울산 우리나라 한때는 소득 1위였던 울산까지도 인구가 3년간에 3만 6천 명 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간 거랑 3년 동안 금액이 오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대. 왜? 세대는 집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 집이 공급이 됐느냐 이거예요. 3년 동안 늘어난 세대가 서울이 무려 16만 세대가 늘어났고요. 경기도가 워낙에 넓어서 그런데 50만 7,500세대가 늘어났고 인천이 8만 7천 세대 늘어났고 세대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9만 명을 차지했던 부산도 세대는 6만 6천 세대 늘어났어요. 경남이 5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7만 6천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미래를 보려면 인구를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가구를 보는 거라고. 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났느냐가 그 동네의 부동산 혹은 전체 전국을 이 부동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척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늘어나는 건 다 늘어났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근데 걱정되는 건 뭡니까? 입주 물량과 수요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게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2023년 1분기까지 서울에 세대 늘어난 만큼의 세대를 보여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서울에 공급되는 입주 물량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아파트만 우선은 깔끔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수요는 집이 필요한 사람은 6만 명이 가까이가 필요하고요. 6만 세대가 필요한 겁니다.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4만 446입니다. 그럼 2만이 모자라네. 2만. 자, 2만 채가 모자라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자, 서울에 집이 2만 채가 모자라요. 근데 2만 채가 모자라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가격이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사.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비싸니까 대출도 안 해줘요. 평균 가액이 13억 5천 14억 이러는데 14억 쥐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 제가 그래서 뉴스 보면서 그때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 보여드렸잖아요. 뭐 무슨 강모 씨인가? 아파트를 뭐 4억 현금을 쥐고 9억 미만 아파트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때 적격 대출 받으려고 막 알아봤는데 30대 초반에 신혼집을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냐고요. 세상에 어딨어. 피디님은 그런 집에서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30대 초반 됐을 때 4억 현찰 가지고 5억 대출 받으려고 9억짜리 아파트를 찾아다닐 만한 그런 여력이 되십니까?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2만 채가 부족하다는 걸 뻔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좀 더 싸게 나올 수 있을 만한 청약을 기다리는 거지 지금은. 근데 나만 기다리냐고 청약을. 네, 청약을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분양이 나면 어디서 온다고? 막 저기 해외에서도 와요. 무슨 이청약 줍줍이라는 거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전국에서 다 달려드는 거야. 그 정도로 집이 귀한 건 알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 매매 거래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입지가 있으면 신고가 거래가 바로바로 되는 거고, 조금 이제 3급지라든가 그 이하의 입지라고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시장 상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다? 2만 세대가 매매는 못 하잖아요. 근데 늘어는 낮잖아. 그럼 얘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매매는 안 돼. 돈이 없으니까. 근데 2만 세대는 이 땅에서 더 집이 필요한 사람 늘어났어요, 이미. 그럼 얘네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멍청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선택지가 뭐라고? 일로 나와야지. 그렇죠? 경기도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 나의 해방일지 같은 드라마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인천 같은 데서 출퇴근해야겠다. 그거 감수하고서라도 인부천으로 나가는 거고, 아까 전에 심석영 이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 위로 양주까지 막 올라가서라도 출퇴근할 자신 있으면 나가는 건데, 그런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러면 2만 세대 중에 만 세대는 아마 올라갔을 수도 있고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 1만은 이 안에서 임차를 하면서 또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다? 매매가 안 되면 이 다음에 뭐가 올라간다고? 전세라든가 월세 가격이, 경쟁은 여전하잖아요. 2만 명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 2만 명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그 2만 명이 서울에 집을 살 여력이 전혀 안 되고 임대를 들어가 살 만한 능력이 전혀 안 된다. 100%가 다. 그러면 다 나오겠죠. 근데 100%다 나올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서울만 해도 이 정도로 모자랍니다. 서울 안에서 자고 나서 커가지고 매 해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애들이 집을 빌려서 쓰든 매수를 해서 쓰든 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모자란 게 2만 채예요. 1년에. 근데 향후를 보자고. 2022년에서 2025년까지 기대 수요랑 입주 예정 물량을 볼게요. 자, 수요 얼마입니까? 잘 보이세요? 서울에 신규로 늘어나는 세대수는 19만 1676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요는 예측이야. 그렇죠? 입주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나요? 입주는 공사를 해야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새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데이터 뽑으면 현상 파악 다 할 수 있잖아요. 3, 4년 뒤엔 나올 겁니다. 3, 4년 뒤에 나오면 땡큐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74,192라고요. 더 심해지는 거잖아, 가면 갈수록. 지금은 2만 채가 모자란데 내년 1분기까지는. 2025년 4분기까지 가면요, 무려 11만 7천 채가 모자란 거예요. 11만 7천 채. 자,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착시를 일으키는 거죠. 경기 쪽은 오히려 2025년 4분기까지 예상을 해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 그러면 여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임차 시장이 더 경쟁이 막 치열해져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 경기도 전체로 보자면 경기도에서도 물론 주요 입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울하고 똑같은 경쟁률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근데 경기도라는 바운더리 전체를 봤을 때는 빈집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착시라는 거죠, 이것도. 경기 내에서도 1급지, 2급지, 3급지를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경기도의 평균 전세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하면 또 그걸 믿으면서 자화자찬하면서 호도를 하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꼭 있는 거죠. 자, 서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매매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아예 거래금지법을 발동시켜가지고 거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수요가. 전부 다 임대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토지거래 허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개발하고 엮여 있는 거의 대부분의 행정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로 다 묶일 가능성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이 개발이 완료되는 게 뭐 6, 7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수요는 안 늘어나게 억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낳아놓은 애들이 커가지고 독립적인 활동하는 거를 우리가 멈춰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닥친 거는 뭐다? 수요는 닥친 거예요.
입주를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뚝딱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걸 못 만드니까 향후 최소한 2025년까지는 뭐다?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거래 금지법을 써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이때는 임차 시장이 뒤집어 엎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서 벌써 40분 지났어요. 그럼 얘네가 이제 빠져나갔으면 좋겠잖아. 그렇죠? 어쩔 수 없으니까. 왜? 인천에 집이 막 비일 거 아니에요. 13만 채나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동네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6만 명밖에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일 거네, 여기가. 그럼 서울에 있는 이 수요층들이 분산이 돼가지고 여기로 메꿔서 들어가면 서울의 임차 시장이 그렇게 뭐 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반론을 하는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하고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향후 3년 동안. 이건 제가 빅데이터를 뭐 만들어내고 한 게 아니라 이 빅데이터 전문 사이트에서 나온 거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볼게요. 애들이 나이를 먹으면은 뭘 생각을 합니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경제활동 인구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자, 지금 우리가 20살 넘어서 취직을 하든 30살 넘어서 취직을 하든 간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로 내잖아. 4대 보험 같은 거 웬만해서는 5인 사업장 이상은 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근로소득세를 내거나 법인소득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 3.3%를 제하고 전부 다 내가 이런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세금 증빙을 다 해야 됩니다. 애가 자고 나라서 이제 성인이 됐어요.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숫자를 지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부산에 45만 개, 경남에 51만 개. 이 아니네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얘기하는 거네. 그러니까 법인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반반씩 내잖아요. 내주고 있는 사람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실제 법인 근로자 수란 얘기예요. 법인 근로자 수. 실제로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근로자의 숫자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자, 아까 전에 경기권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인구로 따지면은 1358만 명이고 서울은 949만 4천 명이에요. 다시 볼게요. 경제 인구로 볼게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어디냐? 1등이 서울입니다. 364만 명이 넘었어요. 경기는요? 248만 6천 명이에요. 근로자 수는 어디가 1등이다? 서울이 1등이에요. 2등이 경기도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냐고. 자, 다시 한번 세대 수를 다시 볼게요. 이제 경기도가 589만 8,050세대가 있어요. 서울은 446만 세대가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는요.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으세요? 일은 서울에서 하는데 집은 경기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서울에서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일은 서울에서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밀려나 있는 거죠, 지금. 경기도로 밀려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우리한테. 얘들아, 너희 크면은 어디에서 일할 거야? 어디에서? 그럼 평균 소득이 어디가 제일 높아? 어디서 일하면? 자, 1등이 울산. 그쵸? 아직도 그러네. 대단하네요. 울산이. 굳건하네요. 2등이 어디입니까? 네, 2등이 서울이야. 그 울산은 뭐다? 중공업. 그쵸? 화학. 자동차. 소수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한정된 사람들만. 서울은요? 기회의 장이잖아. 그러면 부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일을 하는 게 좋겠냐?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일하는 게 좋겠냐? 전북에서 태어나서 전북에서 일하는 게 좋겠냐? 얘네 다 잘하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합니까? 사업체 수가 다르잖아요. 아니, 전북은 16,900개야.
그 좋다는 대구도 16,758개밖에 안 돼요. 사업체가. 서울은 몇 개입니까? 12만 4,798개. 경기도는요. 13만 9,154개. 이 영남권을 뭐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 그 난리를 치는 업체 주체인 부산이 27,600. 경남이 27,600. 울산은 제가 고소득자들 몰려 있는 데지만 한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8,462개. 이 친구들이 어디를 노리고 올라올 것 같으세요? 일을 하려면? 아니 필연적인 거 아니야? 필연적이잖아. 서울하고 경기 쪽으로 오겠네. 근데 서울하고 경기 쪽으로 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실제 근로자의 숫자는 어디다? 서울이 압도적이라고요. 이 광역시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많을 거예요. 서울이라는 데가 왜 그래?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몰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이때까지도 몰려 있는 것만으로도 일을 하려고 여기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1등으로 많은데 오늘 뭐 발표 나왔다고요?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 나왔죠? 발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니까? 발전을 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가업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잘 나가가지고 해외 유학 가가지고 외국계 기업 나오면 최고로 쳐주잖아. 여기에 외국계 기업이 막 들어와요. 또 서울이라는데 그걸 작정하고 움직이는 게 정치꾼들이고 서울은 다른 지역, 타 지역이 어설프게 발전하는 거에 100배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이쪽에 더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 가구가 늘어나는 그 세대가 늘어나는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은 어디에서 동경을 하면서 일을 할 거냐 이거예요. 종합해서 봤을 때 가격이 멈춰 있다라고 해서 만족할 만한 상황이냐? 이 매매 가격 멈춰 있는 거는 거래 금지법이 거의 절반 이상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대출 금리는 막 7%, 8%대까지 올라왔어요. 어설프게 돈 갖고 있으면은 대출을 못 받아줍니다. DSR도 봐야 되잖아. 그렇죠? 다시 한번.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집이라는 걸 사면 돈이 되다는 걸 뻔히 아는 사람도 지금 못 건드려요. 왜? 자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 어떤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식은 게 아니라 자금을 끌어모을 만한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멈춰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올해가 지나면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를 지금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당기면은 내가 최소 2년 동안은 고금리를 갚아야 된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월세를 선택하고 있다고요. 그 월세 시장이 경쟁이 심해지면 월세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고요. 그렇다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느냐? 삶의 주거 환경의 질이라는 건 계속 좋아지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올해 지나서 내년까지 가잖아요. 신규 가구들, 신규 세대들이 엄청나게 또 몰려드는 거야. 어디예요? 주요 입지라는 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매매가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세금하고 연관이 없이 매매 가격이 쭉 올라가는 대로 내비둔다라고 하면 매매의 대안으로 하는 게 전세예요. 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 소유하고 싶은 소유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소유욕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가격이 비싸질 걸 뻔히 알겠고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욕을 하는 거지. 가지고 싶은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싶지만 매매가가 너무 높아요. 그러려면 대안으로 나는 이 동네에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전세를 건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다들 가지고 싶지만 못 가죠. 가지고 싶지만 못 가죠 하면서 전세로 몰리면서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조차도 넘어섰다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럼 뭐다? 전세 가격도 높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고 물가도 안 나오니까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걸 갖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대안으로 삼는 게 어떻게든 빌부터 살려면 월세까지 온 거죠. 월세.
근데 이 월세도 한두 명이 와가지고 달려붙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의 50%가 전부 다 월세 쪽으로. 왜냐면 금리보다 싸니까. 이쪽으로 달라붙는다. 그럼 월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또 올라간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쪽에 월세를 사느냐? 아니면 이쪽으로 나가 전세를 사느냐? 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또 전세를 이쪽 전세를 산다 그러면 이쪽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근데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다? 경기도의 법인사업체에서 일하는 이 수도권 전체에서 일하는 법인사업체에 일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바운더리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섬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신생되는 애들 중에 거의 한 30% 정도는 매해마다 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수급을 이룬다. 다. 전국에 있는 늘어나는 세대만큼은 전부 다 1차로 보는 게 서울 수도권이 타깃이다. 이거를 서울 수도권의 공급이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매매 가격을 멈춰놓는 거는 거래 금지법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출 끊어버리고 하는 거밖에. 그러면 현금 부자들은 스무스하게 돈 되는 걸 다 거래하겠지만 서민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는 대출 못 받으니까 아예 나가리 되는 거고, 서민이나 중산층이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집을 어떻게든 얻어 살려고 하면 전세를 들어가 사야 되는데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폭탄을 맞을 것 같으니까 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한 거고, 결국에는 뭐 내 자산이 없으면 이렇게 서러운 일밖에 겪을 수가 없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시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연합뉴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전세가 쌓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39개월 만에 하락, 이런 뉴스는 믿지 마세요. 네, 믿지 마세요. 이거 39개월 만에 39개월 동안 올랐는데 10만원 떨어진 게 뭘 하락이야.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뭐 5년 5개월 만에 하락,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 떨어진 겁니까?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 뭐해? 대출을 안 해주는데. 자, 이제 메일 화면으로 전환시켜 주시고요. 이 재미없어요. 저도 이런 내용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아포칼립스 막 이런 세대에 살은 것도 아니고 진짜로 이거 좀 이따가 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밖에 안 돼서.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우리가 시장 가면은 시장 물가 때문에 와닿는 거는 마트에서 뭐 10만 원씩 돈을 썼을 때 물건 집어오는 게 얼마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월세 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내가 부동산에 가가지고 3개월 뒤에 내가 만기니까 나가서 찾아봤을 때 선택지가 없다는 거는 내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체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라든가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이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잘난 척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잘난 척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서울이라는 데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안 떨어집니다. 오늘 또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하고 나니까 그 일대에 집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고맙대요 저한테. 내가 뭘 했다고. 용산 투자 2년 전에 해놓으시라고 그 말씀 하나 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팔려고 내놨던 사람들 팔지 마시고 평생 자산으로 갖고 가시라고 그 말씀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감사합니까? 언젠간 터질 개발 계획이었고, 언젠가는 지금 2급지인데 서울 한복판에 1급지가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 땅이니까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고 내 자산 은퇴할 때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뭐 깜깜한 미래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한 줄기 광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5분 남았는데 미리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번 들어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 맨 위에서부터 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냥 쭉 위에서부터. 몇 분 안 들어왔어요. 몇 분 들어오셨습니까 오늘? 43? 43? 34? 34? 34분. 정상적인 시간도 아닌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채현우님, 맘의여유님, 시크팩토님, 예일님, 김태성님, 꿀팔자님, 강필님, 그때가 좋았지님, 이명희님, 남부르기니님, 감성인사이드님 두 번 오셨고, 의학풍선님은 늦게 오셔가지고 꿀팔자님도 네, 모란님도 또 오셨네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어쨌든 더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